시장이 완전히 냉각 상태가 돼버렸죠. 이자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350 받는 사람이 200만 원 내면 최저 생활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날카로운 경고로 많은 분들의 재산을 지켜주신 분이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7월, 작년 7월 말이죠. 예, 그때 네. 교수님을 모신 뒤에 6개월이 넘게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 그때 당시 출연하셨을 때 교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미 내려가고 있었고 더 내려갈 거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난 6개월간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급격하게 내려왔다고 느끼실 텐데 그게 왜냐하면 이미 2019년도에 이미 가격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 임계점 신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자산 가격의 상승과 버블을 키울 수밖에 없는 저금리 유동성이 시장에 펼쳐지니까 그것이 이제 투자처도 없고 또 자금은 있고 할 경우에 최적의 대상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몰렸습니다. 가시효까지. 저는 갭 투기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갭 투자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이 투자를 넘어서서 사회에 병폐를 일으킬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투기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가시효가 붙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공포심과 불안감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게다가 또 임대차 3법도 또 한몫했죠. 그렇죠. 소유주들이 세입자한테 전가할 것이다 하면서 그 붐을 타고서 다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과도한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터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프라이스 리더들, 자산가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도 부담 느끼는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냉각 상태가 돼버렸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재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냉각으로 6개월이 흘렀고 정부에서 이제 1.3 규제 완화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 대책이 나온 지도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흘렀습니다. 이 규제 완화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달이 지난 지금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심리적으로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타임이 안 맞았습니다. 타이밍이. 네. 시장이 움직이려면 수요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수요자들은 이미 매입을 한 상태였고 실수요자들이 추세적으로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가격이 임계점을 넘어선 단계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는 자동으로 감소하잖아요. 그게 이미 시작되던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복병이 나타났고 지금 103 규제 완화가 던져진 이유가 연착륙 방지입니다. 연착륙.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정책인데 투자자와 건설사 입장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회복 기미가 있다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대세를. 특히 적정 시점에 적정 가격이 되었을 때 그런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말씀대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의 부담이 2배가 되면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은 2배가 되는 거죠. 자기 소득에 이자를 100만 원 냈는데 200만 원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주택 수요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조정된 폭이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은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 조정이 됐는데도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현 시점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침체 하락기 초입이잖아요. 그 수요자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그 주택 가격을 살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의 주택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이자와 원리금의 비중입니다. 그게 52%가 나왔어요. 그러면 버는 돈의 52%를 내고 주택을 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평균 가격이 지금 9억대인데 아직도 8억 정도 내려왔어도 네. 얼마 전 가계복지 조사에 나왔죠. 우리 평균 개념으로 들어가면 자산이 4억 9천 정도 돼요. 4억 9천에서 2억 3억 정도가 보증금의 개념이고 자기 자산이나 나머지가 뭐 금융 어떤 예금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대출 받으려면 5억에서 6억 받아야 되잖아요. 10억이라 그러면 6억에 대한 이자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럼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50 받는 사람이 200만 원 내면 최저 생활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2%,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52%보다 더 높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하고 뭐고 수요가 따라붙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103 대책은 충분히 내려왔을 때 정책이 나왔다라면
효과가 좋았겠죠. 아. MB 정부 때처럼. 네네네. 그런데 조정이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또 여전히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 유효 수요자는 드물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현재 쉽게 못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물 네. 소화도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좀 이게 만들었죠. 예. 매물 네. 소화도라는 얘기를 기사에서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썼습니다. 저희가 회복이라는 얘기를 할 때 최근 사라진 매물에 대해서 매물이 사라졌고 매물을 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네. 이거를 좀 시장의 어떤 반등이다,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때 얘기 꺼내주신 게 매물 소화도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맞아요. 개념인지 예.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매물 소화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못 살아난다 그랬는데 매물 소화도를 제가 표현한 건 뭐냐. 그 매물이 100개가 있는데 50개가 줄었어요. 엄청 줄었죠. 50개가 줄었는데 거래가 하나예요. 2.5%죠. 네, 거래가 2.5%면 나머지 물건이 몇 개죠? 49개가 남아있죠.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 이론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100개 있을 때나 50개 있을 때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물 소화도가 중요하다. 만약에 매물 소화도가 50이었어요. 50%. 네. 50%인데 100개에서 50개가 줄면 어떻게 돼요? 다 팔리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 소화도가 최소한 3, 40%는 돼야 뭐가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0.7에서 2.5%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강남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어요. 네. 네, 올해 강남이 위험하다. 근데 저희가 궁금해졌던 게 사실 저희 지금 부동산 하락기가 사실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도 네. 부동산 하락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까지도 이어졌죠. 네네. 그때는 강남권은 좀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회복까지 했었죠. 예. 그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올해 강남권까지도 위험해서 장기적으로 더 하락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갈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강남권이 하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례로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네. 개포동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라고 2월에 이번에 입주하는 게 있어요. 네. 아파트가 한 3,000세대, 6세대 되는데 작년 12월에부터 이제 입주가 2월이니까 2, 3개월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신축이잖아요. 네. 개포동이고 또 너무 잘 지었고. 근데 그때 전세 가격 호가가 13억이었습니다. 근데 1월 중순이 되면서 한 7억, 8억이 되더니 반토막이었네요. 1월 말로 되면서 6억이 됩니다. 음. 그 심하면 저층 같은 경우에 5억 후반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상전벽해죠. 정말 급변하잖아요, 네. 시장이. 급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거길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죠.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왜 없죠? 13억의 전세를 들어올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예전에 전세 대출을 받으면 네. 금리가 2%였어요. 5억을 받으면 부담이 월 80밖에 안 됩니다. 원룸 사시는 분들 월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신축이니까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자기 돈 5억 있으면 한 10억 되잖아요. 네. 여기 신축이니까 13억 부른 거예요. 부른데 지금 금리가 어때요? 높잖아요. 높죠. 높으니까 5억이면 어떻게 돼요? 5%면 250, 200만 원 내야 돼요. 부담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 값이. 그러니까 안 들어다 보니까 원래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있던 아파트도 역전세난이 나서 보증금을 1억, 2억 돌려받는 상황이에요. 강남이 지금. 많은 데는 3, 4억이고. 네. 주인은 못 나가게 붙잡을 거고. 이러다 보면 그냥 머물게 돼요. 현재 살던 데서 이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여기도 하방 압력을 받죠. 원래 있던 데는 더 받는 거죠.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 개포 프레지던스가 이렇게 낮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유주 입장에서 전세를 마치고 나머지 잔금을 넣어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세가 이제 펑크가 났잖아요. 패닉에 빠지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죠.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럼 여기만 끝나면 다행인데 2월이 지금 됐는데 아직도 소화가 안 된 게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물건이 1,000개가 있어요. 개포제이 프레지던스에만. 이 단지만. 아.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 6월, 7월 되면 또 원베일리라는 그 단지가 또 몇천 세대가 나와요. 그쵸. 서초동에. 그럼 거기도 비슷하겠죠? 뭐 여기도 그런데.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근데 그 와중에 두 개를 합치면 한 6천, 7천 개 되는데 그 와중에 다른 데 큰 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한 12,000개가 들어와요. 대단지만. 그리고 소규모 단지 200세대, 300세대하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신혼행복타운 이런 거 합치면 제가 한 달 전에 이걸 얘기를 했죠. 강남에 슈퍼 역전세가 날 수도 있다. 조심하라 그랬는데 2448세대예요. 강남 4구에만 입주하는 물량이 2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지나고 나서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 엘리트 세 단지가 합쳐서 15,000세대인데 텀을 두고 들어왔는데 그때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18년, 19년 그때 헬리오시티가 입주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그 단지 일대는 역전세가 났습니다. 지금은 하락기잖아요. 그럼 역전세 압력이 더 심하겠죠. 그 이미 지금 입주 물량이 포함이 안 됐는데도 역전세가 나고 그렇죠. 있는데. 제 말이 예. 그거죠. 근데 입주 물량까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블 역전세가 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강남이 그러면 전세 가격은 항상 매매 가격이 선행 지표거든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추세적으로 따라가고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요. 그러면 강남의 조정이 그래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궁금한 네. 게 이 강남 특히 원베일리 같은 경우나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도 그럴 거고 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 아파트 네네네. 넘는 아파트였고 그러면 그걸 구입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금을 들고 가서 네.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 15억 그 분양가 그 대출을 받기 어려운 걸 사게 되면은 현금 부자들이 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팩터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봐요. 현금 부자 지금 많이 있어요. 네. 현금 부자들이 저 집이 5억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지금 막 내려와서 한 7억이 됐어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이거 이왕이면 5억에 사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추세가 어때요, 느낌이? 더 내려갈 것 5억이 같죠. 될 것 같아. 네. 현금 자산가들도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아직 완전히 붙지 않은 거예요. 시장은 현금 줍줍 멤버들로 다 채울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일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바뀌고 금리 상황이 바뀌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도 조금 실제 수요자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 30% 떨어져서 2020년 어떤 심한 것들은 더 2019년까지도 가격이 돌아갔는데 네. 주택 매입을 진짜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적절할지 아직도 그럼 가격이 좀 그분한테 부담스러울지 궁금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부류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면 혼동이 와요. 네. 첫 번째,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된 무주택자. 다주택자보다 자산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 5개를 샀어요. 네. 1억짜리 갭 투자를 해서 4억 전세 끼고 예전에 전세값이 높았으니까 그 사람 자산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네. 근데 7억짜리 무주택자가 있어요. 자산은 7억을 모았어. 그 집으로 아파트를 못 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25억짜리 자산 가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5억이고 이분은 무주택자인데 7억이에요. 더 부자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처럼 전세가 빠지면 이분은 5억을 대출을 받아서 메꿔야 되죠. 네. 25억 자산가는. 그리고 이분은 전혀 문제 없죠. 이분은 은행에 돈 두고 이자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산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실제 자기 돈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전세 끼고 대출 받고 다 남의 돈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에 대해서 좀 쳐다봐야 되는데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 여러분 자산가 같은 무주택자가 있잖아요. 무주택 자산가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으니까 주택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이 계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한 50% 내려왔다. 그러면 옆에 신축이 분양을 한다. 근데 그 가격이 비슷하다. 시세하고. 그러면 한 5%에서 15%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내려온다고 가정을 네. 해도. 근데 신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5% 15%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양을 받아도 큰 무리가 없겠죠. 왜? 부동산은 하반기를 거쳐서 장기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균형점을 맞이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자산 버블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5% 10% 고민해서 주택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산 무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인이 집을 사야 할 때 주택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하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자산가라고 할 수 없는 진짜 한 2, 3억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월급 생활 하셔가지고 차고차고 딴 데 안서 모으신 분도 계산을 해보시면 연봉 6천이면 나누면 200씩 2천이면 2천 모아서 1억이 5년 걸리는 거예요. 네, 1억이 5년.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년이 걸려야 겨우 2억 모읍니다.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이 다 2억, 3억 수준이면 정말 잘 모으신 거예요. 현재 집값이 적정합니까? 그러면 주택가격 조정이 먼저 돼야지 움직이는데 이 자산가분들은 주택가격이 충분히 빠진다면 사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근데 주택가격이 안 빠졌다 했을 때는 정부가 그동안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신도시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급택지 확보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서울로 말하면 128만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3기 신도시 주위 따지면 한 80만 원 돼요. 자, 지금 인구 안 늘고 있죠. 줄었고 있죠, 오히려. 줄고 있죠, 도리어. 그런 와중에 지금 100만 호에 대한 택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보상도 3기 신도시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이. 그러면 그 주택 분양가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신도시의 분양 가격은 주위 시세의 80에서 6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최고 90%고. 그러면 주위 시세가 많이 내려왔으면 그건 더 싸겠죠. 근데 신축이죠. 그 대체제가 생겼죠. 그분들 입장에서 여력이 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정부가 또 정책자금 집단 대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청약 전략을 먼저 세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주택이 충분히 빠졌다고 판단된다라면 네. 자기 재산에 자기 소득에 30에서 35%까지 부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맞춰지는 타입이 있잖아요. 내 소득의 30에서 40%를 부담했을 때 그 주택 가격이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